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늦게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라는 부분과 또 이제 이런 자동 프로그램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일부 은행만 인식이 되지 않는 등 원인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언제라도 돈은 냈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미납 처리가 되는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주식 한 주를 50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한 뒤에 처음으로 열린 주주총회여서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액면 분할로 소액주주가 많아지면서 오늘 주총장 인산인해를 이뤘다고요. 네, 지난해보다 참석자는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주주들은 입장을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 주주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삼성 측은 이에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연간 9조 6천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총에서 독립성 논란이 됐던 사회이사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이사 후보 중 일부는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삼성그룹 계열 호암재단에서 상금을 받은 바 있어 사회이사로서의 독립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국내 의결권 자문사와 해외 연기금이 선임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총에서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네, 이번 주주총회 관련해서 다른 기업 소식도 하나 더 들어보죠. 한진칼과 KCGI가 주주 제한 자격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2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29일로 예정된 한진칼의 주주총회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2심에서도 KCGI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진칼과 KCGI는 표대결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재계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천억 원을 인도 등 신흥 시장에 투자하기도 하고 IT 기업인 카카오는 아예 여행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윤지혜 기자와 이 같은 변화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우선 자동차 업계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현대자동차그룹이 이 차를 만드는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모빌리티 솔루션이란 공유차 시장, 그리고 차량 호출 서비스, 자율주행차와 무인차 로보택시 등을 포함한 이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공유차는 우리나라의 쏘카, 차를 빌리는 개념이고요. 영어로는 카쉐어링이라고 불리는데 차량 호출은 미국의 우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카헤일링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는 특히 인도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이 공유차 혹은 이 차량 호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인 올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이 총 3억 달러, 3,384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지난해 동남아시아 차량 호출 업체 그랩에 투자한 금액보다는 투자액이 더 큽니다. 같은 해 또 현대기아차가 이 인도 공유차 업체 레브와도 제휴를 했는데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인도의 공유 경제 시장에 이 코나 일렉트릭 등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그렇게 됐고 르노 삼성도 신흥국 공략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사에 해당하는 르노 측이 오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아태 지역 본부를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배경 직접 들어보시죠. 예. 동남아 지역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고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간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르노와 닛산 모델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부산 공장의 장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르노그룹 입장에서는 지난 2017년 아프리카, 중동, 인도 판매 대수가 53만여 대로 2016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과 함께 이 노조와의 임금단체 협상 실패가 맞물려서 이 부산 공장의 후속 물량 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그룹에서는 르노 삼성을 북미 수출 전진 기지로 삼기보다는 이 중동과 아세안, 인도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예 다른 업계의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카카오가 이번엔 여행업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타이드 스퀘어라는 여행사를 인수했는데요. 예. 이 현대카드와 파트너 회사인 현대프리비아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 여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시기나 계획이 알려지진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항공권 예약 등 확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은행,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를 비롯해서 이제는 블록체인과 콘텐츠, 연예 기회까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행보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오늘 주요 카드사들의 수수료를 더 낮추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현대차 가맹 계약 해지 이게 겨우 수습된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또 쌍용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쌍용차는 이 신한, 삼성,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의 본인들이 원하는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카드를 안 받겠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인 결과 대형사 중에서는 국민카드는 이 공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쌍용차가 모든 카드사들의 수수료를 재협상 동지를 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쌍용차가 협상 기한으로 내건 시점이 내일 모레인 22일이라서 이날까지 협상이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쌍용차를 구매할 때 일부 카드는 결제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이번 달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이 대형 가맹점에 통보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수수료율을 더 낮춰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기존 수수료 협상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카드사는 현대차에 약 0.1%포인트 인상을 요구했는데 현대차가 과정에서 가맹계약 해지 엄포까지 놓으면서 인상폭을 그 절반 수준인 약 0.05%포인트로 낮췄는데요. 이에 이 다른 대형 가맹점들도 애초 통보받은 인상률을 더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쌍용차가 이번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겁니다. 쌍용차는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 인상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어제 금융위원회가 별도 브리핑까지 열면서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면 부당하게 수수료를 낮추려는 행위가 없었는지 위법사항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하루 만에 대형 가맹점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결국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한상사주재원에 이 중재를 언제 신청을 한 겁니까?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은 당초 18일 중재 신청을 예고한 바 있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갈등을 벌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등 FI들은 오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교보생명 지분 24.01%를 가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대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기업 공개 약속을 어겨 손해를 봤다는 입장인데요. 상사중재원은 각종 경제 분쟁을 중재, 조정하는 기관으로 중재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네, 교보생명 경영권의 법정 공방이 이렇게 길어지면 교보생명 기업 공개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증시 상장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에 상장하려면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데 주주 간 갈등은 결격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교보생명이 새 국제회계 기준 도입에 앞서 상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중재 신청과는 별개로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협상이 된다면 기업 공개도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병을 앓거나 약을 먹고 있으면 실손보험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난해 이런 기준을 크게 낮춘 유병력자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10개월 만에 27만 건 가까이 판매돼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실손보험은 50세 기준 월 2만 원대로 다양한 질환의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먹는 분들은 실손보험 가입이 힘듭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이런 기준을 크게 낮췄습니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 이력을 따지는 기준을 5년에서 2년으로, 심사항목도 18가지에서 6가지로 줄었습니다. 특히 투약 여부가 빠져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 만성 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이 75세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4월 출시 직후 한 달 만에 4만 9천 건, 올 1월까지 26만 8천 건이나 팔렸습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60대 이상과 50대가 전체의 80.1%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주로 가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그동안 카풀 허용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이번엔 손을 잡았습니다. 승차 거부가 없는 택시, 또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등 기존에 없던 택시를 선보였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손을 맞잡고 선보인 첫 택시입니다. 분홍색 띠가 둘러진 이 택시는 여성 전용 택시입니다. 여성 승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성 기사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택시는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는데 목적지가 나오지 않고 자동으로 배차가 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 안에는 공기청정기와 스마트폰 충전기도 마련돼 있습니다. 새 택시는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2달간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낸 것으로 택시의 플랫폼 서비스를 결합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입니다. 변화와 혁신이 계속될수록 국민들의 택시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선하다며 타겠다는 반응을 보인 승객도 있지만 그럼 당연히 탈 의향이죠, 진짜. 번화가에서 이제 택시를 잡을 때 보통 이제 승차 거부를 종종 당하기도. 1,000원에서 최대 10,000원에 달하는 부가요금 때문에 망설여진다는 승객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교통비가 되게 비싼 편인데 별로 탈 것 같진 않아요. 네. 택시기사들은 택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며 반기는 한편 기존 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물도 들어오고 해야지 고여있으면 썩게 되잖아요. 소비자분들이 우선이시기 때문에. 택시가 그거로 그대로 또 그 업체로 가는 건데 크게 뭐 달라질 것 같지가 않네요. 하반기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탈 수 있는 펫택시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전용 택시도 나올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갈등을 빚던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첫 합작 결과물이 나온 가운데 업계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다른 카풀업체는 카풀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하고 개인 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카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현재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우선 개인 택시 기사분들의 입장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에 따라서 이제 법인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 앞으로는 그 산학금을 내지 않고요, 대신 월급을 받는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매달 고정된 월급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무리해서 기존처럼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 개인 택시 같은 경우 하지만 사정이 좀 다른데 이 사실상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만큼 이 돈을 받게 됩니다. 또 개인 택시의 경우 서울 5만 대 등으로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소위 면허값이라고 해서 번호판을 지금 권리금처럼 사고 팔고 있는데요. 한때 1억 원 가까이 갔던 면허값이 지금은 8천만 원대로 떨어지는 등 이 카풀이 등장하면서 개인 택시의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게 기사들의 생각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뭐 8천 나가는 거 말이지. 많이 나갈 때 얼마? 9,600? 손님은 100명인데 다 몰아먹는 거 아니야. 카카오고 타라고. 몰아먹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카풀 업체 여기는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일단 대부분 중소 카풀 업체들인데요. 예. 다른 이제 지금 카풀 합의안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9시, 그다음에 저녁 같은 경우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이 카풀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이걸 사실상 영업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른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있고요. 카풀 호출이 이제 밤 9시 이후에 택시 잡기 어려운 야간에 가장 많이 있을 텐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풀 업체의 불리한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출범을 앞뒀던 한 업체는 투자가 철회돼서 결국 첫 발도 못 댔다고 합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사실은 론칭을 못한 이유가 투자가 다 날아갔었어요. 왜냐하면 다 분신하시고 이러시니까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메이저 투자 기관에서도 저희한테 갔다가 요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투자 보류갔다가 또 날아가고요. 예, 이제 중소 카풀 업체들 같은 경우 이번 카풀 합의안이 법제화가 되게 되면 위헌 법률 심판을 할 것이고 또 공정거래 위반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밝히는데요. 앞으로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카풀 서비스 같은 게 사실 우버처럼 해외에서 시작이 먼저 된 거잖아요. 이 해외 상황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숫자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2위 차량 공유 업체가 이제 리프트라는 업체인데 이달 말에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기업 가치로 지금 약 233억 달러, 우리 돈 26조 3천억 원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카풀의 대명사로 불리는 우버 같은 경우도 이르면 다음 달 상장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업 가치가 최고 1,200억 달러, 약 136조 원에 이릅니다. 이 독일의 BMW와 벤츠도 차량 호출 등의 합작 법인을 만들어 앞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갈등 속에 있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해외에서는 관련 산업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일부 제품이 먼지 차단율이 표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통기한을 초과하고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미세먼지 마스크의 효율이 표시된 것보다도 낮았다고요? 대전 충남 소비자연맹이 시중에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을 분석했는데요. 먼지 차단율 기준 KF가 94%로 표시된 YJC 보건용 마스크의 실제 효율이 평균 87%로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단 효율을 과장한 광고 문구를 집어넣은 제품들도 있었는데요. MC의 하나 3단 소형, 대형 황사 마스크와 CNG 코리아의 레인보우 마스크 등 3개 제품은 밀입자 99.9% 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 차단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광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식약처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용 기한도 넘긴 제품들이 있었다고요? 3M의 넥스케어 황사 마스크의 경우 사용기간 36개월이 지난 제품이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용기한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GMS 글로벌의 2개 제품은 사용기한과 포장 개수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연맹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의약 외품 표시와 KF 수치 등 표기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특히 KF 수치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호흡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며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납니다. 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면 그만큼 거품이 빠질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분양 공고할 예정인 위례신도시 아파트 부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바뀐 분양가격 산정 규칙에 따라 현재 4개 부문 12개 항목에서 62개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원가를 공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토목비라고 돼 있는 항목은 앞으로는 흙막이, 옹벽, 지하 저수조 등 각각의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바뀐 규칙은 우선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민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분양가가 얼마인데 공사비가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럼 신경 못 쓰네. 구조가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게 되죠, 아무래도. 반면 무작정 오르던 분양가를 끌어내려 적정 가격을 정착시킬 거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분양가격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적정 수준의 분양가격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향후 민간으로 확대되면 직간접적으로 분양가 조정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분양가 공시 항목 확대에서 그칠 게 아니라 공개된 공사비 내역이 실제 투입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2년 전 경북 포항 지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소식 안지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 기자, 먼저 지열발전소는 뭐고 이게 왜 지진을 일으켰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열발전은 땅에 열로 물을 데운 뒤에 이때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려면 땅을 4에서 5km 정도로 깊게 파고 또 지하에 물을 넣고 빼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이런 지열발전이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의 경북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연구단은 지난 1년간 정밀조사 끝에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단층대를 활성화해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게 연구단의 공식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까? 정부는 조사단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을 영구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사업 중단이야 당연한 일이고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근거도 생긴 거 아닙니까? 우선은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118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또 845억 원의 공식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피해자들은 지난해 국가와 지열발전사 운영사를 상대로 수조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면서도 정부와 기업 중 누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는 추후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유발 지진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촉발 지진이라고 결론이 난 부분도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과세 당국이 역외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해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은 YG 측이 소속 연예인이 해외에서 공연한 공연 수익 일부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청 조사 4국에서 주도하는 특별 세무조사로 재무 관련 부서뿐 아니라 공연, 마케팅 등 광범위한 부서를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낸 증여세 270억 원 환급을 거부한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면서 남인천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미세먼지를 씻어줄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적으로는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이후부터는 전국의 공기질이 깨끗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까지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 지방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13도, 춘천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요. 한낮에는 속초 16도, 강릉은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부산은 15도로 시작해 부산은 19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비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